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에듀피디에서 국어를 강의하는 정원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론 강의의 시작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설레게 하죠. 하지만 걱정과 두려운 마음도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걱정을 어떻게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해소해 드릴까 저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론 강의 정말 1강부터 마지막 80강까지 차근차근 진도가 있다, 계단이 있다, 체계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이 시작이 그리고 정말 걱정하는 마음이 충분히 정말 마지막에서는 합격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정상국어가 곧 시험이다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름 속에 어떤 주는 책임감과 그리고 약속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실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저도 기대되고요. 또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역시 우리 이론 완성 강의라는 이름 속에서 이론은 한 번에 끝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전 범위를 아우르되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세부 특강들도 이렇게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모자라는 부분들을 더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제 이론 완성 강의 이전에 기초 입문 강의라는 아주 짧은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 10강 정도 되는 기초 입문 강의에서 국어에서 어려워하는 작은 개념들이 있거든요. 혹시 필요하시다면 그 입문 강의를 듣고 이 강의를 오시면은 가장 저는 좀 좋다라고 추천을 하고요. 아니면 나는 그냥 이 강의가 시작이다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론 완성 강의를 위한 가벼운 이제 오리엔테이션 10분 정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본 강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인생에는 정말 우리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변화라고 하는 것, 강박이 있습니다. 정말 꼭 우리는 변해야 하잖아요. 근데 변하기 위한 항상 작은 점이 있죠. 그 출발점을 저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기는 긍정도, 부정도 다 쓸 수 있긴 하지만 주로 긍정의 경우에 많이 쓰죠. 인생의 어떤 변화의 계기가 있듯이 말이죠. 사전적으로는 계기라는 한자가 들어맞을 계자 또는 기회를 나타내는 기회의 기자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요. 즉 사전적으로 보니까 어떤 결정적인 기회, 결정적인 기회죠. 이 변화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소중한 계기들, 기회들도 있었겠지만 바로 이 시간도 이론 완성의 이 강의도 분명 여러분에게 좋은 계기가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이게 누구나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과 같은 시간들, 소중한 시간들을 정말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고요. 자, 이제 저도 우리 교재에도 써놓은 학여불급 유공실지라는 논어의 구절로도 학문은 끝없이 배워도 부족하죠. 뭐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런 건 사실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있다면 잃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반복하고 복습하는 거죠. 확실히 우리가 어떤 개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한 번에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보면서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용산에는 국립한글박물관이 있어요. 용산의 국립박물관 외에 한글박물관이 아주 잘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곳에는 이제 조선어학계의 학자였던 최연배 선생님, 주시경 선생의 이제 또 대표적인 애제자이기도 했죠. 이 최연배 선생님이 썼던 구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글이 목숨이다라는. 그래서 국어를 정말 요즘의 외래어, 영어 등의 어떤 외래어에 밀리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국어의 소중함을 잘 알고 목숨처럼 생각하고 제가 좋아하는 우리 합격생들의 어떤 증언 중에 국어가 이렇게 재밌는 줄 처음 알았다. 물론 전제는 열심히 공부했을 때잖아요. 그래서 어려움도 이겨내면서 국어에도 이렇게 체계가 있구나. 체계적인 국어를 처음으로 공부해 보았다. 이렇게 했을 때 저도 되게 반갑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거든요. 저 국어 잘 못해요. 선생님, 저는 국어 수능 이후로 이렇게 처음 해봐서 걱정이 많아요. 저는 이과였어요. 책도 잘 안 읽어. 이렇게 약간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가 잘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해나가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용기를 갖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설렘이 있잖아요. 잘하고 싶다. 의지도 있죠. 바로 그런 마음들을 제가 차근차근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무원 국어의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막 어문 규정 중심으로 많이 나오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불과 뭐 10년 전만 하더라도 20문제 기준으로 어문 규정만 뭐 12문제, 10문제 이상씩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진짜 맞춤법 공부하고 막 문법 공부 많이 하고 이러면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물론 이제 비문학의 강화이기는 한데요. 그렇더라도 이제 순서대로 차근차근 했을 때는 역시 지식이죠. 그래서 외워야 할 지식과 암기가 어문 규정에서, 문법에서, 때로는 어휘, 한자들 이런 것들도 다 외워야 하는 건 맞아요. 처음 공부할 때 선생님 국어가 암기 과목이었나요? 라고 물으면 그렇습니다. 국어는 분명 1단계 암기가 필요합니다. 암기하지 않은 채 사실 우리가 뭐 다음 응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외울 건 외우자. 가벼운 마음으로 외우자.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있는 논리와 사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습니다. 또 윤리도 있습니다. 사상도 있습니다. 가치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철저히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문 속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객관적 근거를 통해 글쓴이가 말한 대로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지문 속에서 비문학, 문학 속에서 이해하고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또 판단하고 추론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추론이라는 말 속에서도 비약적 사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막 단계를 갑자기 뛰어넘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왜곡해서도 안 되고. 뭔가 사실에 대해서 오독, 잘못 읽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객관적 논리와 사고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험이잖아요. 시험은 문제로 되어 있고 문제라는 것은 결국 정답을 찾는 거니까 감각과 요령이 필요합니다. 자,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많이 아는데 문제는 또 잘 못 풀어요. 그래서 많이 아는 것과 잘 하는 것은 또 다르죠. 또 합격하는 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론들을, 지식들을, 논리와 사고들을 이제 문제에 최대한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80강 속에 이론서에 1131문제, 1130문제 정도의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제가 사이에 개념 사이에 이론과 문제들을 넣어드리면 정말 완벽한 감각과 요령이 정말 더 완벽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강의에서도 문제도 좀 풀어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PPT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선생님이 저렇게 푸는구나. 저렇게 빗금을 긋고 저렇게 OX 표시하시는구나라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보일 거라고 보거든요. 자, 이렇듯이 일단 외울 건 외우자. 객관적으로 잘 이해하자. 그리고 문제도 많이 풀자. 그러면 분명 우리 공무원 국어 시험에 대한 분명 결과로 자신감이 그 합격으로 이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10가지의 국어의 경향이 있음을, 물론 이제 어떤 선생님들마다 또 저 역시도 그때그때 미세하게 좀 변화를 주긴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빅2는 비문학과 문학인 것이 맞습니다. 자,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최근에 20문제 중에 8문제 정도가 비문학에서 평균 40% 정도 더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9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7급의 피셈 문제들로 인해서 언어 논리 관련 문제들 더욱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또 문학도 평균 4문제에서 5문제. 그러면은 20%에서 25% 정도. 합치면 60%, 65%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이 비문학과 문학만으로는 또 합격이 안 되죠. 우리는 100점을 받아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경우에 따라서는 90점, 95점, 100점에 근접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 틀려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수직렬에 따라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도 합격이 가능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는 완벽 지향이잖아요. 정말 완전할 수 있다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노력할 수 있는 목표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비문학과 문학 더하기. 그 다음은 이제 어문 규정. 아직도 분명 중요합니다. 공무원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공문서 작성, 띄어쓰기 매우 중요하죠. 한글 맞춤법부터 표준어 규정, 외래어 로마자까지. 자, 문법도 기본인데요. 이게 기본이라는 문법이 또 어렵습니다. 쉬운 문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 개념부터 출발을 하되 이제 또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과정까지 저랑 다 하게 될 겁니다. 또 어휘도 가장 이제 근본이죠. 국어의 70만 개의 어휘라고 최대 보는데요. 고유어부터 시작하여서 한자어의 의미죠. 예문도 필요할 것이고요. 문맥적인 쓰임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 어휘 간의 관계 등 다양한 어휘들이, 물론 관용어, 순화어 이런 것들도 이 어휘 안에 제가 이제 포함을 해 놓은 거고요. 자, 한자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죠. 어떤 경우에도 가장 어려운 한 문제를 고르라면 한자 문제죠. 왜? 진도가 따로 없으니까요. 1800 한자, 2400자 한자 이런 상용 한자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또 그 안에서의 조합되는 어휘까지, 표기와 도금까지 나오는 거라서 어렵지만 분명히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험들의 결과를 놓고 보면 이래서 이 한자가 나온 거구나. 이런 시사적인 부분도 있고 이런 중요성이 있었구나.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다면 대비도 가능한 거니까 한자도 우리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자, 한자 성어도 400개 정도를 기본으로 하여서 플러스 알파 낯선 한자 성어까지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또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요. 또 어법과 쓰기 영역, 토론과 토의, 고전 문법, 언어와 국어, 의문의 변동. 바로 사실 오늘 이제 우리 강의 속에 언어와 국어나 의문의 변동들이 존재하듯이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을 해 나가면서 전 범위 안에서 시험에 나온다라는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정말 완벽한 공무원 국어라는 말로써 천의무봉이라는 말을 제가 항상 표방을 합니다. 천사의 옷은 바느질 자국이 없다. 그만큼 흠 없이 완전 무결하다. 선생님은 완전 무결해야 합니다. 인간 정원상은 흠이 많습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정원상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의 인생을 제가 담보로 시간도 금전적인 부분들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완전 무결한 강의를 위해서 저도 밤잠을 설치면서 세우면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 강의 자료 만들고 또 철저하고 객관적인 어떤 문제들까지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자, 기본부터 심화까지의 이론 강의를 80강으로 부족함 없이, 물론 80강 더해 드리고 싶습니다. 문학 부분들은 뒤에 가서 더 심화적인 문학 이론 강의, 특강이 따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오는 과정상에서 제가 싫어하는 이야기, 이건 날림으로 책에 있으니까 다 알아서 보셔라. 이거는 여러분이 해라.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 중심의 핵심 강의, 그리고 최근 기출문제 이런 강의들까지 모두 포함한 지금 이 강의가 신강의가 되겠고요. 자,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바로 이 강의 노트입니다. 칠판에 있는 이 파워포인트, PPT와 100% 일치하는데요. 저도 수험생이었을 때, 저도 학생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무엇을 써야 할지, 뭐를 외워야 할지, 어디를 봐야 할지 이렇게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우리 강의는 이미 다 필기가 다 되어 있는 자료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은 따로 필기하지 않아도 되고요. 칠판만 보고 외울 때 최소 2번씩만 반복해서 외우신다면 정말 암기가 빨라지겠죠. 효율적인 공부가 되겠죠. 최소한의 시간을 통해 최대한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 결국 이 효율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많은 제자분들이 증언해 줍니다. 자, 또 이론 강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동영상 강의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한 이론 강의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 강의에 추후에 이어지는 심화 강의들, 정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의 많은 강의들을 여러분이 이제 취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문학 특강, 문학 특강, 어휘 특강, 문법 특강, 한자 특강 등등 다양한 세부적인 특강들이 분명 존재한데요. 그래서 추가 학습도 가능합니다. 자, 제 제자분들이 우리 강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 입으로 말하면 좀 쑥스러울 때도 있지만 학생분들의 평가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맞아. 이게 바로 우리 강의였어. 학생분들이 이렇게 평가해 줬어. 고맙다와 더불어 그래, 앞으로도 이 강의를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을 느끼거든요. 선생님의 열정과 완성도가 높은 수업이었다. 이 열정적이다. 이 텐션이 높다라고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고요.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 열정적인 강의 약속드릴 거고요. 강의 노트에 필기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노트로 수업을 들은 후 이제 이론서를 보게 되면 이론서에 문제들이 있죠. 이론서에 훨씬 더 세부적인 설명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체계적인 공부가 가능하고 효율적인 학습 가능합니다. 자, 모든 부분을 자세히 문법부터 문학, 비문학 다 있겠죠. 자, 수업만 들어도 또 진정한 국어 공부, 끊임없는 반복, 꼼꼼함, 정말
기회였다, 뭐 계기였다 이런 말들이 되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주신 분들이 대부분 또 합격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잠재적인 합격자분들이며 예비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을 존중해 드릴 것이고 여러분도 이 강의와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하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입니다. 1, 2, 3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문법과 그리고 규범으로 이루어져 있는 1권.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자, 2권의 생활국어, 비문학, 어휘 부분이 있고요. 또 3권은 오직 문학으로 구성을 해 놓아서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을 빠짐없이 또 우리는 이제 교재 안에서 또 공부하게 됩니다. 자, 우리 교재의 체계적인 이론이며 서울대학교 박사팀과 함께 우리가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어느 책보다도 수준이 높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합니다. 최근 기출문제 1131문제가 결국 교재 안에 옆에 날개로 대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효율적인 어떤 구성을 또 가독성을 높인 구성을 통해서 글씨는 제가 살짝 좀 작게 한 것도 있어요. 너무 글씨가 크면 어린아이들, 학생들 대상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중요한 내용은 별표가 있고요. 색깔도 들어있고요. 또 문제에 따라서 정답과 오답까지도 다 해설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맞춤법 공부하시라고 맞춤법 우선순위 OX까지 1510개 정도를 영역별로 나누어서 띄어쓰기는 따로 정리하고 외래 로마자 따로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맞춤법도 추가로 공부할 수 있도록 1권 맨 뒤에 또 강의 노트 맨 뒤에 연습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존재합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 교재에 분명히 크게는 이제 2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가지 종류입니다. 이론서가 이제 3권으로 구성되면서 체계적인 이론과 문제풀이 그리고 수업을 위해서는 강의 노트를 통해서 핵심 정리들이 필기로 다 되어 있고요. 또 뒤쪽에는 다양한 자료집들이 있어서 여러분 꼭 목차 보시면서 오늘 당장 시작하는 1주차, 1주차의 빈칸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뭔가 확인학습, 이런 확인학습도 있습니다. 문법을 위해 필요한 기출 예시들도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오타 없이. 국어는 무엇보다도 오타가 없어야 되죠. 그래야만 이 책에 대한 신뢰, 강의에 대한 신뢰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교재들을 보면 오타가 많은 책들이 있어요. 이것은 비단 국어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그런데요. 물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프로의 직업이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학생들도 프로 학생들이시잖아요. 오타 있는 거 싫어할 겁니다. 오류 있으면 그거 싫어해야 합니다. 그건 신뢰도와 직결되므로 그래서 우리는 국어다운 국어입니다. 정말 정확한 국어입니다. 그래서 책에 오타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여러분 잘 봐주시고요. 또 신뢰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 역시 PPT와 함께 핵심을 정확하게 딱 짚어드리는 수업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다 이제 비슷한 이야기. 또 하나 뭔가 빈칸 처리, 외울 수 있으면 같이 외우고 이런 것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줄이면서 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수업이 암기이고 수업이 시험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자, 우리 강의 노트의 구성들과 함께 빈칸 넣기까지도 수업 시간에도 좀 보여드릴 것이고요. 정말 제가 여러분 국어에 정답이 되어드려서 음성 지원이 되더라. 시험장에 갔더니 이거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났다.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의 정답이 되어드리고 또 제가 여러분 인생에도 정답이 있다면 그 정답이 되어드리고 싶은 마음을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막 자랑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꼭 약속드리고 책임져 드리고 그리고 그대로 제가 실천해 드리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하는 것인 만큼 여러분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국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법 국어로 시작을 할 거고요. 이 문법 국어라는 이름은 이제 1권의 이제 큰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1권을 제1편과 제2편으로 나누어 제1편이 이론 문법이며 제2편이 규범 국어가 되는데요. 자, 이제 국어에서의 이론을 위한 가장 첫 번째 언어가 무엇이냐, 국어가 무엇이냐 이런 것으로 시작을 해 주어야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언어 그러면 이제 언어는 더 포괄적인 언어잖아요. 전 세계 언어입니다. 국어는 한국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범위를 좁혀 간다면 그래도 우리는 국어 시험이라는 걸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국어와 관련된 내용들, 국어의 특성, 국어의 종류, 국어와 관련된 여러 지식들을 배우고 들어가 주는 게 맞겠죠. 자, 그렇기 위해서는 더 넓은 언어로부터 가볍게 시작을 할 거고요.
자, 보통 이제 전 세계에는 6천여 개의 언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때 6천여 개의 언어는 아주 소수의 언어들을 포함하여서, 소수의 음성 언어들을 포함하여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99%는 시간이 지나면 사장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전 세계가 영어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영어를 모르면 이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소수 종족의 언어는 거의 다 소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문자가 있다면 그 문자 언어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죠.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 언어가 포함되어 있는 주로 인구수와 비례한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 언어 사용 국가, 뭐 당연히 인구에 따라서도 있고 사용의 범위, 세력에 따라서 그렇듯이 영어가, 중국어가, 인도어가, 스페인어가 이렇게 이제 다양한 언어들이 위에 상위에 존재할 것이고요. 한국어는 그래도 세계 14위 언어 사용 국가이면서 또 K-팝 등과 관련된 BTS 등과 관련하면서 전 세계의 한국어를 배우려는 그런 젊은이들이 막 늘고 있다고 하죠. 언어 사용에 대한 비중이 국어도 더 높아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과 국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하면서도 구체적인 어떤 특성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보통 이제 언어란 무엇이냐부터 시작을 하죠. 어떤 번호든지 첫 번째는 주로 이제 개념이라는 것부터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개념이라는 게 뭐냐? 그럼 보통 이제 개념은 정의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개념, 정의, 뜻, 의미, 용어, 내용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설명하라. 그러면 내용을 설명하는 거고, 뜻을 설명하는 거고, 뭐뭐란 뭐뭐를 뜻한다 이런 거 하잖아요. 인간은 물론 이제 언어적 동물, 호모로퀸스입니다라고 이제 우리 교재에도 나오는데요. 그런 이제 언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출발은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 오늘 내내 반복할 건데요.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 언어는 뜻이 있어야죠. 자, 그래서 뜻을 다른 말로 의미, 내용이라고 하고 음성을 소리 형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 이때 뜻이 의미, 내용. 여기에도 그대로 있죠. 뜻이 의미, 내용이고요. 음성은 뭐냐? 그러면은 소리는 소리인데 100% 사람의 소리를 음성이라고 하죠. 지금 사실은 제 입에서 나오는 것 소리도 음성이잖아요. 사람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것을 음향이라고 합니다. 지하철 소리, 새 소리, 삐그덕거리는 책상 소리 이런 것들은 다 음향, 음향 효과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즉 사람의 소리만이 언어여야 합니다. 새 소리는 언어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소리를 모두 언어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전 교과서에 의하면 바바빠빠라는 말이 있다고 예를 들면서 바바빠빠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이지만 언어라고 할 수 없다. 왜냐 하면 바바빠빠는 뜻이 없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등재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뜻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뜻이 있다라는 것에서는 뭐 뭔가 사과, 하늘, 달, 별, 땅 이런 건 누가 보아도 뜻이 있는데요. 뭐 깡충깡충 이런 거 뜻이 있죠. 사전에 있다고 했어요. 의태어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감탄사로서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언어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50%를 쓴 이유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뭐 오답 중에는 언어는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거나 내용보다 형식이 중요하다. 안 돼요. 둘 다 중요합니다. 동전의 양면이라는 표현도 과거 교과서에 그대로 있었어요. 동전의 양면, 상반되지만 늘 함께 온다는 거죠. 어느 하나만 따로 올 수 없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게 언어다. 두 가지가 있는데 약간 상반되는 속성인데 늘 같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도 이렇게 해둔 거죠. 어느 것이 더 높은 것, 낮은 것 아니고요. 함께 옵니다. 둘 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뭐 동전의 양면 중에 비슷한 게 인간의 육체와 정신 이런 것도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육체, 몸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또 정신도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분리될 수 없잖아요. 늘 함께 옵니다. 자, 이렇듯이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빈칸으로 사이사이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세 가지가 지금 여기에 있는 빈칸의 기준인데요. 우선은 개념부터 시작했던 개념, 정의, 뜻, 의미, 용어, 내용 한 번에 외울 수 있으면 좋겠고 여전히 뜻이 있는 음성이다를 묶어서 뜻이 의미, 내용이며
음성이 소리 형식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시작을 했기에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라는 말이 계속 이제 제가 반복할 것이고요. 또 실제 시험에 잘 활용되는 출발점입니다. 자, 이제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일 때 음성이 사람의 소리라고 해서 음향과 다르다고 했는데, 그럼 음성과 음향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우리 기출문제 1번의 이제 교재의 답으로 나오기를 언어는 분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성이라는 것은 결국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마디로 나누어지는 소리, 이것을 분절음이라고 한 건데요. 언어는 뜻이 있는 음성인데 음성의 특징은 분절음으로 되어 있고 결국은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음, 모음 등을 합쳐서 하나의 언어로 만들어낸 거겠죠. 자, 이제 여기서 특이한 게 이제 하나 나오는데요. 학생들이 처음에 살짝 헷갈려하는, 개 짖는 소리는 언어가 아닌데 멍멍은 언어다. 그럼 이게 뭐가 다른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개 짖는 소리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동물 소리, 짐승 소리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것은 그냥 그들만의 어떤 소리인 거죠. 그들만의 어떤 소리는 언어라고 하지 않아요. 왜? 사람의 소리가 아니니까. 개 짖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개 짖는 소리는 그냥 음향이 되겠죠. 그런데 멍멍은 뭐예요? 우리가 만든 거죠. 개가 진짜 멍멍 이렇게 짖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미음, 이응, 미음, 이응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활용해서 말을 만든 거죠. 그럴 때는 언어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개 짖는 소리는 언어가 아니며 멍멍은 언어다. 이제 요거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필요하고요. 비슷한 사례 우리는 닭 우는 소리. 닭 우는 소리는 언어가 아니죠. 그냥 닭이 어떤 소리를 냈을 뿐이에요. 닭이 어떤 소리를 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꼬꼬대기라고, 코코도들두라고, 키케리케라고, 꽃기호라고 이렇게 말을 만들었죠. 그것은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 해서 시작을 했고요. 개 짖는 소리는 그냥 동물의 소리예요. 이것은 그냥 음향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든 멍멍은 결국 자음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분절음이라는 거죠. 그럴 때는 언어라고 한다. 이 출발점을 삼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언어의 기능 8가지 함께 공부할 건데요. 크게 어렵거나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자, 이것의 시작은 이제 기능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기억하건대 앞에 1번은 언어의 개념이었잖아요. 개념 정의, 뜻, 의미, 용어,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언어란 무엇이냐로 했다면 이제 언어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근데 기능이라는 것은 역할로부터 같은 말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거고요. 역할, 구실, 매개체, 뭐뭐하게 해 줌이라고 합니다. 기능이라는 것은 뭐뭐하게 해주는 거예요. 보통 요즘에 현대사에서 많이 쓰는 순기능, 역기능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긍정적 기능, 긍정적으로 뭘 하게 해주는 거예요. 부정적 기능, 역기능이죠. 나쁜 기능이니까 뭐뭐하게 해주는데 나쁜 쪽으로 하는 거죠. 자, 기능입니다. 자, 이때 어문 규정 하나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역할이라고 하는 발음. 발음으로는 역할 이렇게 축약이 되겠죠. 쓸 때는 역할이라고 쓰면서 나눌 할, 칼로 나누었군요. 나누었어요. 그것이 이번에 제가 맡은 역할은요. 이거죠. 근데 사람들이 왜 자꾸 이것을 역할이라고 쓰고 발음하는지 모르겠어요. 역할 아니에요. 역할. 기능, 역할, 구실, 매개체. 매개체라는 말도 국어에서 엄청 많이 쓰죠. 둘 사이를 이어준다는 거예요. 뭐 고향을 떠올리는 매개체. 아니면은 뭐 사랑하는 사람 있었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매개체. 이런 말들도 나와요. 그래서 기능, 역할, 구실, 매개체, 뭐뭐하게 해 줌이라는 것. 자, 이제 8가지 기능 중 가장 흔한 것은 표현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이죠. 결국 언어라는 것은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니까요. 자, 표현적. 이 금은 5g입니다. 표현했어요. 이 책은 참 재미있다. 표현한 거예요. 자, 두 번째, 표출적 기능. 이때 표출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이고 목적 없이 나오는 소리를 표출이라고 합니다. 벌써 우리는 감탄사로 알고 있는 아이고라고 표출한 거죠. 어머나, 에구머니나, 아이쿠 이렇게 표출을 한 거예요. 이것은 그냥 언어에서는 그냥 본능적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 표현과 표출의 차이. 표현은 의사 전달의 목적이 있어서 나오는 말이고요. 표출은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 이런 것도 다 언어적 기능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감정을 표현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감정을 표출한다 이럴 수도 있죠.
다만 감정을 표현하려면 목적을 갖고 말하는 거죠. 나 너 사랑해, 나 너 좋아해, 나 오늘 기분이 나빠 이런 걸 표현하는 거죠. 대신에 표출은 뭐예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감정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기분 나쁜 일 있어? 그냥 좀 그래. 어떻게 알아? 뭐 얼굴에 다 써있네 뭐 이거 있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표출이 툭 튀어나왔다라는 거죠. 자, 언어적 기능 두 가지. 표현적 기능, 표출적 기능. 쉽습니다. 시험에 거의 나오지도 않아요. 다만 이제 출발로 삼는 거니까요. 저는 그것보다도 기능에 같은 말, 역할, 구실, 매개체, 뭐뭐하게 해줌에 더 매력을 느끼고 또한 여러분은 역할이라는 발음을 숨어있는 한자까지도 보시면 더 좋습니다. 자, 8가지 중에 이제 2가지를 한 거고요. 자, 이제 시험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2가지가 있는데요. 이 지령적 기능과 칭교적 기능 2가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때 지령적 기능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비슷한 글자 한 글자라도 찾읍시다. 언어의 기능 중 지령적, 명령적. 이미 북한의 지령을 받고 뭐 이런 말 들어본 것 같아요. 명령 뭔지 알죠? 뭐뭐 해라 이거잖아요. 자, 감화적 기능이라고까지도 하는데요. 감화함은 느낄 감자, 변화할 화자, 느껴서 변하는 것. 이것을 감화라고 합니다. 느껴서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명령이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명령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직접적 명령, 간접적 명령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직접적 명령이라는 것은 명령문의 방식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여기는 다 생각해도 돼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말라, 심지어는 뭐뭐 하지 말아라. 이게 예전엔 틀렸던 말인데요. 지금은 뭐뭐 하지 말아라,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요, 나를 잊지 말아요. 이런 게 다 어문 규정에 맞습니다. 자, 담배 피우지 마. 이런 거 누가 보아도 직접적 명령이죠. 그런데 이제 시험을 위해서는 명령은 명령인데 명령 같지 않은 명령이 있어요. 뭐 평서문이나 의문문이나 광고, 도로 표지판 이런 것들도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국어에서는 완곡어법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완만하게 곡선을 이루는 거죠. 다이렉트로 직접 말하기보다 우리가 충고할 때 어떻게 해요?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우리 말 안 하잖아요. 어떤 막 예를 들면서 돌려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했다고 하죠. 자, 그래서 교재에 의하면 평서문으로 나타나는 명령,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사실 이게 담배 피우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인데 돌려서 말했다는 거죠. 평서문을 통해서 말이죠. 또 여기는 도서관 앞입니다. 이런 거죠. 조용히 해달라는 거예요. 뭐 여기 스쿨존입니다.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앞입니다. 이런 거 어때요? 빨리 가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 완곡한 명령적 기능, 지령적 기능, 감화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의문문도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명령인데 돌려서 말하는 의문이 있죠. 꼭 그렇게 해야 하겠니? 이런 거 있죠. 창문 좀 열어줘 이렇게 하지 않고 창문 좀 열어줄 수 있겠니? 그런데 덥지 않니?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의문이 있다는 명령이 있다는 거고요. 사실 이제 모든 광고는 100% 명령적 기능이 있죠. 즉 그러니까 광고는 상품 판매가 목적인 거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사세요.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해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명령의 기능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어컨은 세계 판매 1위의 에어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세요 이런 거죠. 너도 사. 이게 명령의 기능입니다. 자, 도로 표지판 중에 흔한 시속 적혀 있는 거 있죠. 시속 80, 뭐 시속 100, 특히 스쿨존 같은 경우는 시속 30, 뭐 이렇게 돼 있기도 하죠. 이런 게 결국은 빨리 가지 말라. 이 속도를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명령이 되는 거죠. 슬로우, 천천히 이렇게 써 있는 것조차도 사실 명령적 기능으로 본다는 거죠. 자, 언어의 기능이었습니다. 지령적 기능이 중요하고요. 지령적 기능만으로도 명령적 기능, 감화적 기능. 특히 대놓고 말하는 명령도 있지만 돌려서 말한 명령도 있다. 그래서 이 돌려서 말한 명령이 되기 위해서는 맥락을 파악해야죠. 명령일지 아닐지 우리는 모를 때가 있잖아요. 지금 몇 시니 어때요? 어떤 상황에서 말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 시간이 궁금해서 몇 시냐고 물어보면 그냥 표현한 거예요. 하지만 게임을 하는 아들에게 새벽까지 게임을 하는 아들에게 이제는 자야 하지 않겠니? 라는 의도에서 아들아 지금 몇 시니?
지금이 몇 시니라는 거는 게임 그만해 이런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걸러서 들어야 되는 완곡한 명령, 우회적인 명령, 돌려서 말한 명령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시험에 대화의 화법 영역에서는 잘 나오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직장에서는 상사들이 뭔가 신입사원에게 뭔가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데 신입사원들이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의사소통 능력이 잘 안 된다. 젊은 세대하고 약간 말이 안 통한다. 왜? 돌려서 말하는데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이렇듯이 이런 완곡한 명령을 화법, 대화에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자, 네 번째는 친숙한 친교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친해지자 이런 거죠. 그래서 친교적 기능. 같은 말은 사교적 기능이라고 하면서 친해지자, 친해지자. 이것이 바로 인사말 같은 거. 우리 처음 만났는데 어때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면접에 보면 첫 번째 어떻게 오셨어요? 언제 왔어요? 마침은 잘 드셨나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벼운 인사로 시작을 하죠. 이것이 바로 친교적, 사교적 기능. 또 날씨 같은 경우 우리가 날씨를 꼭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의례적으로 이야기할 때죠. 오늘 날씨 되게 더웠죠. 시원했죠. 추웠죠. 따뜻했죠. 이런 게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바로 그 부드럽게 해주는 기능을 윤활유와 같은 기능을 한다. 기름칠을 해준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실질적인 내용과는 큰 상관이 없이 그냥 우리는 의례적으로 사실 우리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거짓말 1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자. 이거 진짜 밥을 언제 몇 날 며칠에 먹자는 것보다는 기회 있을 때 우리 언제 한번 만나자. 우리 술 한잔 하자. 언제 한번 보자. 이런 것들은 그냥 의례적인 인사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럴 때는 친교적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으므로 미적 기능, 특히 시적 기능이라고도 하는데요. 특히 시 같은 경우에서는 음수율이나 음보율, 글자 수나 호흡의 길이를 고려하면서 운율을 줄 때가 있어요. 아니면 시적 허용 같은 걸 통해서 하이안, 파란, 노란 이런 식의 약간 실제 어무 규정과 달리 뭘 강조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시적 허용을 쓸 때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언어의 미적 기능이다, 시적 기능이다라고 합니다. 지령적 기능과 친교적 기능 이 두 가지 알면 충분합니다. 자, 이런 기출문제들도 있었어요. 과거에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언어의 지령적 기능이라는 말로서는 같은 말 명령적 기능이다. 감화적 기능이다. 이렇게 하기로 했었죠. 명령적, 감화적. 기억하건대 직접 명령도 있었지만 우회적인 명령, 완곡한 명령도 있었잖아요. 자, 그랬더니 바로 의도에 의하면 4번에 쭉 설명을 한 후 광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있지만 광고는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명령적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물론 그냥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도 있다고 해서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세요. 여러분 사세요 이거죠. 그래서 이런 상품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위한 전략이므로 명령적 기능. 다시 한번 감화적 기능, 지령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번 같은 경우는 의사 전달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도 그냥 오늘 날씨 참 좋아. 날씨는 뭐라고 했어요? 친교적 기능. 날씨는 친교적, 사교적 기능. 자, 아이쿠 하면서 갑자기 나온 거죠. 본능적으로 표출적 기능. 자, 3번도 그냥 정보 전달의 기능에 있는 그대로의 표현적 기능. 김 선생님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냥 표현을 했다는 것뿐이죠. 그런데 이제 3번 같은 게 사실 논란이 될 수는 있죠. 이게 어떤 발화 의도가 또 숨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2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즉 공부를 하지 않는 아들에게 아들아, 너 그 학원 가봐. 그 학원에 이 김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 참 훌륭한 선생님이시래. 그러니 너도 가서 공부 열심히 해. 이런 의도라면 이것은 명령적 기능이 될 수도 있죠. 다만 지금 이 소방직의 과거 기출에 의하면 앞뒤 맥락이 없을 때는 그냥 1차적으로 보자는 거죠. 아, 훌륭한 선생님이구나 라고 표현했다는 거지. 여기서 어떤 명령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 4번이 있기 때문에 광고가 명령적 기능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면 1번은 친교적, 2번은 표출적, 3번은 표현적 기능이라고 단순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언어의 기능까지도 살펴보았는데요.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명문의 정보 전달적 기능. 그럼요. 정보를 전달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각 언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어적 기능이라는 것도 또 현대사회의 그 비중이 높아지는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
그러니까 우리는 스마트폰이죠. 휴대전화를 통해서 목소리 같은 거 다 저장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 언어의 기능들이 보존하는 데에도 더 현대사회에서 많이 쓰이고 있더라. 뭐 이런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언어적 기능을 우리는 번호 8번까지 해서 8가지 언어의 기능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했던 것이 언어의 개념과 기능이었었고요. 같은 말, 개념, 정의, 뜻, 의미, 용어, 내용이죠. 기능, 역할, 구실, 매개체, 뭐뭐하게, 해줌까지 가기로 했었고요.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가 시작이었고, 두 번째 언어적 기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표현적 기능, 표출적 기능, 지령적, 명령적, 가마적 같은 말이었죠. 친교적, 사교적 기능 같은 말이었죠.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가장 중요했었고요. 그 외에도 미적 기능 또는 시적 기능이, 그리고 여기에는 설명문처럼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론서 훈민정음은 1443년에 창제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보 전달. 또는 두 언어 사이, 아까 우리가 6천여 개 언어, 100여 개의 뭐 문자언어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언어와 언어 사이의 또 관계. mother라는 말이 어머니라는 말의 영어예요. 뭐 이런 그냥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규정을 한 것일 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춘부장이라는 한자어는 우리로는 살아계신 남의 아버지를 높이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언어 사이의 관계. 자, 마지막 8번째는 현대사회의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능까지 살펴보면서 사실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우리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정의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한 시험의 정의죠. 그래서 이런 시험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그 뜻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특별한 학력, 경력 등을 요구하지 않고 지원자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 공무원 시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에게 딱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백이 없어도 돼요. 뭐 돈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공무원의 개념이 뭐고 공무원의 기능이 뭐냐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찾아보았더니 행정학에서도 워낙 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말하는 게 개념이죠.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와 같은 거예요. 자, 기능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요. 또 우리는 사회적인 항상 기능이 있죠.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어떤 인성을 갖고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미 공무원 시험이 무엇이고 공무원이 무엇이며 어떤 기능을 하는지 뜻이 뭔지를 알고 출발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언어의 특성인데요. 자, 언어의 특성은 잠시 후에 들어갈게요. 아주 자세히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제1절에서 했던 내용들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언어가 무엇인지로부터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될 언어의 개념 우리 지금 살펴본 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언어의 기능 지금 살펴보았고요. 뒤에는 언어의 특성이 이어지며 또는 언어의 체계와 구조도 이어질 것이며 또 언어의 종류까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언어에 대해서 모두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면 언어가 이런 거구나. 언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냥 듣는 것에 멈추지 않고 언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이해해, 조금 이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이죠.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 언어의 8가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 거고요. 특성부터 체계와 구조, 종류까지 잠시 후에 언어의 특성으로 자세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